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만배는 누구랑 연결되냐? 저희는 고지환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죠. 그리고 김만배 자체가 2014년에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민주당의 공세 이해 가지고 자 노선을 바꾼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깨끗이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는 거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건다고 할까요? 장관직이면 뭐 노름판의 판권입니까? 팽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팽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대외적으로 뭐 예전에 뭐 약간 쇄신파의 이미지나 이런 거 괜찮은데 당내 경선을 통과할 만한 어떤 지지세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번에 한번 세게 가가지고 당내 지지층을 한번 결집하겠다.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어떤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될 만한 경쟁자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이 쭉 앞서 나가요. 저는 다 걸게요.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게 일을 좀 만들어보고 말을 좀 세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실 앞에 건물 앞에 원희룡 장관이 힘내세요라고 하는 화환이 쫙 깔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일단 승부수는 띄었습니다.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독이 되는 측면이 좀 더 크다. 독이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일반 정치인하고 대통령 후보를 같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후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2%의 별로 알려지지 않은 후보가 국민 지지로 대선 후보까지 우뚝 섰거든요. 그렇게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판단들을 합니다. 그러면 강성층의 지지층도 지지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규모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에는 중도 확장성, 대선, 그러니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총선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나와서 함께 뛰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덜 봐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하고 그냥 다른 공직 후보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핵심 지지층의 지지는 올라가겠지만 중도층의 지지는 오히려 깎아먹는 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독의 측면이 좀 더 강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대권까지 길게 봤다면 이것은 나중에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가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대부분 뭐 아직도 수석, 뭐 똑똑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강단이라던가 카리스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물론 뭐 그런 정치적인 효과나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당내 경선을 벌써 고민해서 이런 승부수를 띄운 것은 아니겠죠. 이제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이게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세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이게 가짜 뉴스가 뭐건 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의혹을 확산시키면 근데 한번 판을 흔들고 팩트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름의 승부수였다고 평가되고 이 승부수의 유효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결정하나요? 국토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국토위 여는 것을 협조하고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어요. 17일에. 17일이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럼 민주당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도 나름 확보한 자료나 뭐 근거를 가지고 묻고 싶었던 것 마음껏 질문하면 되고요.
원희룡 장관도 일타 강사 영상이 이제 조회수 50만 가까이 대박이 나고 있는데 예. 거기서 했던 해명 플러스 어제는 또 용역을 수행한 회사 두 곳이 양평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지 어떤 정치적 외압도 없었다고. 이런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양측이 진검승부를 펼치면 돼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YTN에서도 계속 국토위 현안질의 틀어줄 거잖아요. 이게 아마 다음 주에 가장 큰 빅뉴스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현장이 될 텐데 그때 누가 더 국민의 어떤 납득할 만한 의혹 제기 내지는 해명을 하느냐 그걸로 1차 승부가 상당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뭐 여론조사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 국토위 현안 질의 이후 다음 주 후반부 여론조사부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치인 입장에선 뉴스를 네. 도배하는 거고 그리고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다 보면 어쨌든 몸집이 커지는 효과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인지도가 좀 적을 때 뭐 저 그렇다고 보는데 원희룡 장관이 제가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낮은 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미 인지도가 충분하다. 네, 충분히 저는 예. 있다고 보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행정부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의 부처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평가를 받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자기의 도를 쌓는 거죠. 큰 기반을 쌓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아직도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 행정, 수권 이 능력은 좀 부족한가? 대서도 정치만 계속하고 승부만 가를 건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행정부 중심 국가입니다. 예. 모든 결정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의혹을 제기해도 그걸 갖다가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한 다음에 본인이 뚝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 결과가 나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근간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독선이 되고 오만이 돼가지고 독이 되겠지만 예. 정말 본인이 떳떳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 결과는 다 나타납니다. 더더군다나 토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요.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비판이 많아도 성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논란만 확실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해명의 측면에서의 기사도 쏟아내지만 새로운 의혹의 기사도 쏟아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국토위에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공방도 하되 예. 저는 거기에 전문가들을 좀 배석시켰으면 좋겠어요.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정치권의 몫이지만 그걸 평가하고 검증하는 건 전문가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해찬 최고가 희망하는 대로 그날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인지도가 충분히 있는 이미 원희룡 장관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카드를 던진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을 내가 더 키워보겠다. 강성 지지층을 확 끌어당겨 보겠다. 이런 의도는 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당겨서 승리한 사람이 있나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강성 지지층이 있었나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그 지지가 약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고민하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 그러고 들어갔나요? 나는 국민이 출마를 시켰다. 이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강성 지지층이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그거보다는 대선 후보는 하늘이 낸다 그러고 국민의 평가가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시는 게 좀 더 그 현명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원희룡 장관에게 화환이 많이 도착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지화 카드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는 그런 모습에 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화환과 예. 나쁜 화환이 있죠.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받았던 화환은 나쁜 화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 처음 했을 때부터 소장파고 세신파였어요. 우리 김상일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 외연 확장 이야기할 때 꼭 거론되는 카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층 입맛에 맞는 분들이 대중 정치인이 못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당에서 소장파 계보가 끊기고 실패한 것도 그때 뭔가 참신한 맛으로 중도적인 이야기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뚜렷한 지지 기반 없이 전국적 대중 정치인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파와 세신파로서의 행보가 갑자기 끊긴 것이 아니라 이 당내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뭔가
과연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인가, 강단이 있는가 예. 하는 의구심을 이번에 정말 일전을 불사하면서 약간 해소시킨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 대신에 또 뭐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처럼 중도층이나 무당층 입장에서는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시선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건 추후 또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계속 정치를 하면서 충분히 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대중 정치인, 전국구에 각인되는 정치인으로서는 이번 승부수가 나름의 효과를 본 것 같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득이 되고 실이 될지는 국토부 현안 질의 이후에 한 이 여론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수습되는 것들. 일단 민주당 가짜 공세로 인한 여론이 우선 반영이 됐을 것이고 이후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뭐 민주당 군수당이 원한 종점에 많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이 발주된 거라 등등의 사실 등이 추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음 주 후반부터는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국면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수습되는가를 보고 원장안의 정치적 득실까지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쁜 꽃, 좋은 꽃 하셨는데 장관들이 이제 꽃 받는 모습이 뭐 이번에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전에 뭐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까지 저렇게 장관님들이 이제 꽃 받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받냐, 뭐 어떤 문구가 아니야 이런 경쟁도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 핵심이 아니라고 예. 봐요. 저게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사진이 빠졌는데요. 옛날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꽃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겼나요? 기본적으로 박해받는 자, 피해받는 자가 이깁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피해받는 자보다는 힘을 행사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힘을 행사하는 분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중간지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제 경험으로 많아요. 예. 좀 약간은 독선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중도를 그런, 잡기 힘들다. 그렇죠. 중도를 얘기군요. 잡기 예. 힘든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해 쪽에 굉장히 많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 스탠스. 그러니까 야당이면은 지금 어떤 권력의 잘못된 점에 항거하다 희생되는 모습이나 역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당이면은 그 안에서 아까 말한 여당 내에서도 중심을 잡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고 예. 현재의 세력의 보완이 될 만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 보완 관계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저렇게 꽃 좀 더 받았다, 응원 메시지 더 받았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렇게 걸로 말씀드립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원희룡 장관 행보를 한동훈 장관 행보랑 견주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두 스타 장관이다 보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이지 않느냐. 원희룡 장관의 이번 카드도 한 장관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울 때도요. 자기 그라운드에서 싸워야지 남의 그라운드로 가서 싸우면 결과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중간에는 모두에게 박수 치겠지만 이게 뭐 해쳐 모여 이러면은 결국에는 자기 그라운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원희룡 장관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지지층은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싱크로율이 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지지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기본적인 걸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저는.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가는 거는 한동훈 짝퉁, 이른바 한동훈 짝퉁이 되는 길 아니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던데요. 근데 예. 제가 한동훈 장관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원희룡 장관이 훨씬 선배고 물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강한 팬덤의 지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저는 전폭적인 신뢰를 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일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뭐 다른 장관의 정치적 인기라던가 지지도를 생각해서 하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분과 분열이 워낙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한동훈 장관 지지하는 분들과 원희룡 장관 지지하는 분들 사이를 좀 갈라놓기 위한 전 눈물겨운 지금 이간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이 장관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참석하는 회의 같은데 종종 가보면 예. 원 장관님과 한 장관님이 이 비공개 석상에서도 귓속말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굉장히 또 의논을 많이 하는 살가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 걸
곁에서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네. 생각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보고 두 예. 분의 공통점이 이번에 생긴 거죠. 공통점이라 하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지독한 가짜뉴스에 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결은 많이 다르지만 뭐 국책 사업을 빌미로 한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가짜뉴스인지 그 가짜뉴스의 강도나 뭐 결이나 뭐 이 영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타겟이 된다. 예.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두 분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두렵게 어떻게든 기스를 내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사이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예. 뭐 의식하고 멀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김건희 특혜, 그다음에 양평 전 군수 특혜, 이거는 좀 약간 과도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하긴 어려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속도로라는 거는요, 중앙부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국의 시각으로 봐야 예. 되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지역의 이해를 반영시켜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시켜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현 노선이 확정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오늘 한 언론에서 단독 기사가 난 걸 보면은 그 원안에 강상면 쪽을 그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기사가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차량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 정체까지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이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고속도로의 전국망의 균형을 잡는 거를 본 거거든요. 근데 지역의 이해 때문에 전체적인 전국의 균형을 깨는 방식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근데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건데, 그거를 설명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결정권이 있고 권한이 있는 쪽에서 설명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고 입을 틀어막으려고만 들면 그거는 행정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저는 이런 어쨌든 뭐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계속 그렇죠.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이제 추가 해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변경안을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 날짜 안에 불가능했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3일 뒤에 용역사가 보고를 합니다. 자,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 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민주당이 원희룡을 뭐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취임 날짜랑 보고 날짜 정확히 따져보면은 그 날짜 안에 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반박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뭐 김의겸 의원이나 이분들이 중앙 정치에서 별로 좋은 커리어를 쌓아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직 인수위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수위 때 영향을 끼치니 많이 하는데, 저는 인수위 팀장을 해봤잖아요. 인수위는요, 이 부처로부터 보고받아서 국정과제 시한 안에 만드는 것만 해도 2달 동안 밤 꼴딱 셉니다. 이미 이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에 대해서 돈 들여간 사업 들여다보기도 사실 힘들고, 어쨌거나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이 버티고 있는데 그 용역 사업에 영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 만약 이 지난 정부의 장차관이나 이걸 알게 된 공무원들이 말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정치적 책임에 휩싸이게 되는데, 인수위가 아무리 뭐 이 새 정부의 기구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고 해서 예산 쓰거나 용역하고 이런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굵직한 측면에서 다음 정권이 무슨 일을 할지 국정과제 만드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인수위 기간 동안 저 용역회사들이 활동했으니까 영향받았을 거라는 것은 나 정말 중앙정치에서 뭐 아무것도 해본 거 없어요라는 자기 고백의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 발주 고시가 나온 게 지난 1월입니다. 22년도 1월이요. 대선도 있기 전이죠. 근데 발주 명목에 대안노선 검토라고 담겨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역을 이제 외부 업체에게 맡겨야지 준비할 때부터 원안이 아니라 대안 노선까지 제시하라는 이유를 달아놨던 거고 2월에 조달청 공고가 나서 3월에 인수위 출범하기 전에 용역회사 2개가 선정되었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물어봐야죠. 2022년 1월에 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용역을 발주했는가? 뭔가 이 예타 통과된 원안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고 대안 노선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가 있으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2022년 1월 대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2달 전부터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을 이제 와서 원희룡 장관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이 앞뒤를 다 무시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인 거죠. 자, 이제 2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는 그 용산이나 원희룡 장관의 직접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을 거다.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봐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있었을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하면 거기가 굉장히 저 주변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가 호가호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을 벌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선 이거를 원희룡 장관의 의사가 아니라 예.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 의사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착실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소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2번째는 대안 노선을 지시했다? 이거 당연히 해야죠. 왜? 지역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타안이 나왔는데 예타안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잡아놓은 고기잖아요. 여기에서 지역에서는 여기서 다른 걸 더 갖고 싶겠죠. 그게 뭐예요? IC입니다. 나들목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들목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역의 그 염원을 담아서 대안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안을 조사했는데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총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원 사업의 취지를 훼손한다.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에 붙여가지고 고속도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원안의 취지가 있었다면 그게 만약에 지금 훼손된 거라면 저는 이건 타제로 가야 되는 성격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제라 함은 예. 타당성 재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부분들을 따져보려면 어떤 방식이 지금 해결책이라고 보세요? 뭐 야당이 주장하는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좀 해결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우리 장혜찬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다음에 상임위차 안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예. 거기에 뭐 용역 비용 같은 거 예산으로 발주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의혹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으로 발주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걸 뭐 국정조사로 가면 물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정쟁을 훨씬 키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정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법으로 국정조사 카드 꺼냈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죠. 예. 제가 오죽하면 어제 뭐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했겠습니까? 이게 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정쟁 이슈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면 1년 365일 내내 국회가 국정조사마다 끝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본인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의혹이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국정조사하다 날 다 새요. 국정조사라는 건 지난번 참 가슴 아팠던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야 모두 동의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볼 부분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태원 국정조사에서도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진실 뭘 밝혀냈는지 성과가 있었다라고 흔쾌히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 사안처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그러나 자료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를 통해서 계속 또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국토위에 원희룡 장관이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토위 열어서 원장관 출석시켜서 민주당 의원들이 묻고 싶은 거 다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물을 수 있게 보여준다는 건데
국정조사의 실익이나 뭐 가야 될 필요성 자체가 사실은 전혀 성립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이건 그야말로 국면 전환용 이제 공세의 다름이 아닌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하면 저희 당도 뭐 대장동, 백현동, 최근엔 특히나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경기도 국정조사 하자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어떤 때 주로 이루어지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국정농단 국정조사였고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여야가 합의하는 사안이 아니면 이게 성사되지도 않고 성사가 된다 한들 어떤 실효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예. 않습니다. 오늘 17일 국토위 전체 회의 원희룡 장관 출석한다고 하니까 분기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과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한 장관이 그 총선 출마의 뜻을 뭐 접었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를 하세요? 뭐 조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그 경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도 하고 윤 대통령도 거의 동의를 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그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저도 용산의 뜻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한 장관이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윤 대통령도 그 동의를 그건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두 분 간에 그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보는 견지에서는 한 장관이 그 다음 총선에 그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여권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심평 변호사 얘기인데 오늘 뭐 여권의 핵심 지도부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총선 출마 접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면요. 예. 누가 제 뜻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한 장관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사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교정당국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네. 그리고 중국인 투자 이민 막으면서 외교적 상호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것, 또 얼마 전에는 전남을 가는 것이 조선소 인력 부족 때문인데 이민청 설치 등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 수급 등 법무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새롭게 알 정도로 열일하고 있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 일을 계속 잘해도 되고 일을 너무 잘해서 정말 다른 일도 더 해라고 국민이 부르면 그 부름에 응해도 되고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인데 지금부터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나 총선 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마치 한 장관이 일하는데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더 씌우는 잘못된 프레임을 민주당에게 제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관계자나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놓고 취재진과 접촉하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그 누구도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일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요. 저 역시도 그게 또 한 장관을 위해서도 이런 출마 여부를 벌써부터 호사가들 하듯 점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로 입장을 가름하겠습니다. 좀 더 마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장해찬 최고의 말에 근본적인 부분에 동의해요. 행정부에 가 있는 어느 장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와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 성과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부의 강요들한테 이런 얘기가 계속 따라붙으면요. 행정부 일을 잘할 수 없고요. 그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조국 장관이 여론조사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을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저기다 윤석열 총장을 갖다 넣으면은 몇 프로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예 방송에다 대고 반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는 항상 일관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관성을 다 유지해 주시길 바래요, 사람들이. 예. 어쨌든 뭐 총선 전까지는 한동훈 장관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어떻게 한동훈 장관의 판단하실지는? 문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예. 한동훈 장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일 잘하는 한 장관을 가만히 못 놔두고 온갖 가짜 뉴스를 네. 괴롭히는 민주당의 어떤 스토킹 정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치도 하지만 한동훈 장관 스토킹 정치도 하거든요. 더 탐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구분이 안 가는 지경이에요. 그게 자꾸 논란을 만드는 측면이 있고 한 장관이 일 잘한다는 것에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 일단 금융범죄 합수단 부활시켜서 1년 동안 추징한 이 사기 금액만 1조 6천억입니다. 예. 이거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건데 1조 6천억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 일을 사람하고 잘하는데. 비교를 해서 잘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일을 아니, 잘하냐 저는- 못하냐는 워낙에 좀 예. 주관적인 평가이기 저는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지층에만 환호받는 거는 결코 잘하는 두 게 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시청자분들이 평가를 하실 것 네. 같습니다.